쨍그랑. 서울 변두리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대박 갈비탕의 주방에서 뚝배기가 깨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갈비탕 국물 사이로 박춘식 사장의 비싼 구두가 성큼성큼 다가왔고 그 구두 끝이 서강순의 손가락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줌마 미쳤어? 이 귀한 고기가 한 그릇에 얼마인 줄 알아? 당신 일당에서 다 깔 테니까 당장 바닥 닦아. 박춘식 사장의 고함이 새벽 공기를 찢었지만 56세 서강수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눈은 박 사장이 신고 있는 구두 밑창을 향해 있었습니다. 서초동 건설 현장의 붉은 흙먼지가 아직 밑창 홈에 끼어 있었고 그의 양복 주머니에서는 빳빳한 신권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 나왔습니다. 강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박 사장, 내가 오늘 그 비싼 구두를 신고 다녀온 곳이 어딘지 내가 모를 것 같아? 내 주머니에서 나는 그새 돈 냄새. 그건 내 무덤을 파는 삽질 소리라는 걸 넌 모르겠지. 서강순. 한때 이 이름 석자만 들어도 재벌가 총수들이 밤잠을 설쳤던 대한민국 최고의 재산 추적 전문가였습니다. 국세청 특별조사팀에서 15년간 숨겨진 비자금을 찾아내고 이중 장부 뒤에 숨은 검은 돈의 흐름을 꿰뚫어 보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락스통을 들고 주방 바닥을 기는 강순 아지매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추적하던 대상은 유력 정치인들의 자금을 관리하던 최태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태진은 강순을 멈추기 위해 그녀의 남편 김호성 세무사를 타겟으로 삼았고 남편의 계좌에 거액의 뇌물을 심어놓고는 공금 횡령범으로 조작했습니다. 강순이 남편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수사망을 좁혀가던 바로 그 순간 남편은 감옥 안에서 의문의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명예를 잃고 가족마저 무너진 강수는 국세청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이름과 얼굴을 숨긴 채 최태진의 돈이 흘러가는 길목을 조용히 지켜왔고 마침내 최태진의 자금 세탁책인 박춘식 사장의 식당에 잠입하는데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강순의 하루는 500인분의 소갈비를 나르고 독한 락스물로 주방 바닥의 기름때를 벗겨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녀의 손은 늘 붓고 갈라져 있었고 락스 기운의 손톱 끝은 이미 하얗게 타버려 지문조차 희미해졌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파스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녀는 아픈 내색조차 사치라 여겼습니다. 주방 한 구석에서는 20살 남짓한 아르바이트생 지수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이 가게 이익에 손해를 입혔다는 핑계로 지수의 이번 달 월급에서 식대와 세탁비를 제멋대로 공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장님, 저 이번 달 방세 내야 하는데 제발 원래대로 주시면 안 될까요? 싫으면 나가. 너 말고도 일할 애들 줄 섰어. 그 광경을 지켜보는 강순의 눈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주방 바닥을 닦는 척하며 박 사장이 손에 쥐고 있는 장부를 힐끗 보았습니다. 박 사장은 직원들에게 줄 월급은 아까워하면서도 방금 전 뒷문으로 들어온 식재료 납품업자에게는 현금 뭉치를 건네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수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식재료 값을 30% 부풀려서 비자금을 만드는 전형적인 수법이군. 박 사장,
내가 챙긴 그 검은 뒷돈들은 지수의 월급을 떼어먹은 그 푼돈보다 훨씬 클 텐데 결국 그 돈도 최태진의 주머니로 흘러가겠지. 밤 11시 모두가 퇴근한 차가운 주방에서 강수는 홀로 남아 쓰레기 봉투를 정리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그저 버려야 할 오물로 여기는 것들이었지만 강순에게 그것은 박 사장의 검은 주머니로 연결되는 보물지도였습니다. 그녀는 특히 박 사장의 사무실에서 나온 영수증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모았고 락스물에 젖은 장갑을 벗고 떨리는 손으로 종이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영수증 뒷면에 휘갈겨 써진 글자가 보였습니다. 서초동 602-1. 그 순간 강순의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데이터들이 폭풍처럼 소용돌이쳤습니다. 15년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추적하다 실패했던 최태진의 비밀 아지트 주소와 정확히 일치했던 것입니다. 박 사장, 역시 당신은 최태진의 사냥개였어. 내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우리 가족 인생을 망친 그놈의 돈 주머니가 바로 여기였던 거야. 강수는 주방 바닥을 향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들 민혁이 진 사채 빚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그녀는 이제 거의 다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혁아, 엄마가 닦은 건 이 식당 바닥이 아니라 내 아빠의 억울한 죽음과 저들의 추악한 흔적이었다. 조금만 더 참아라. 강순이 사는 곳은 식당 근처 낡은 건물의 옥탑방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창문 틈으로 사정없이 들이쳤지만 그녀는 외투를 벗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방 한가운데에 신문지를 깔고 오늘 수거한 쓰레기들을 쏟아냈습니다. 파쇄기로 갈갈이 찢긴 종이들, 커피 자국이 묻은 영수증, 누군가 급하게 휘갈긴 메모지 조각들이 그녀 앞에 흩어졌습니다. 강수는 락스 독에 짓물러 지문조차 희미해진 손가락에 침을 묻혀가며 종이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박 사장이 어디서 누구에게 뒷돈을 받았는지 그 돈의 냄새를 추적하는 일이었고 강수는 그 냄새를 쫓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강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찾는 것은 이런 푼돈이 아니었습니다. 박 사장이 매달 정체불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거액의 이익금,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때 찢어진 메모지 한 귀퉁이에서 익숙한 필체를 발견했습니다. 15년 전 자신의 남편에게 뇌물수수 누명을 씌워 감옥으로 보냈던 최태진의 독특한 서명 습관이었습니다. 강순의 심장이 멎을 듯 요동쳤습니다. 박 사장, 역시 당신 혼자 한 짓이 아니었어. 내 배후에 그놈이 있었구나. 우리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우리 가족의 인생을 망친 그 악마가 바로 이 식당의 진짜 주인이었어. 다음 날 아침 식당으로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 뒷좌석 문이 열렸고 박 사장이 극진히 모시는 누군가가 내렸습니다. 회색 정장 차림의 60대 남자, 바로 최태진이었습니다. 주방 창 너머로 그 모습을 본 강수는 손에 쥔 걸레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15년 전 자신의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자신의 인생을 산산조각 낸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주름이 늘었지만 그 차가운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최태진은 식당 안으로 들어서며 박 사장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었고
박 사장은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사장은 최태진을 특별한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강수는 그 호칭에서 묘한 친밀감을 감지했습니다. 뭐야, 둘 사이에 뭐가 더 있나? 그들의 모습을 주시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박 사장이 주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어이, 강순 아지매. 오늘 VIP 오셨으니까 최고급으로 준비해. 그리고 당신, 오늘 서빙 절대 나오지 말고 주방 구석에 꼼짝 말고 있어. 알았어? 박 사장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사장님. 하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주방 보조아지매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15년 전 여의도의 모든 부정한 재산을 벌벌 떨게 했던 돈의 추격자 서강순의 눈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락스 냄새가 코를 찌르는 주방 구석에서 그녀는 조용히 최후의 사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은 왜 강순을 숨기려 하는 걸까요? 혹시 강순의 정체를 눈치챈 것일까요? 아니면 최태진이 강순의 얼굴을 알아볼까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15년 만에 마주한 원수와 복수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 강수는 식당 뒷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직 출근 시간이 1시간 이상 남았지만 그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또 하나의 업무가 있었습니다. 박 사장의 사무실 앞 복도에 놓인 쓰레기통들을 확인하는 일이었고 오늘따라 그 쓰레기통은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강수는 젖은 장갑을 낀 손으로 봉투를 열었고 안에서 파쇄기로 갈갈이 찢긴 종이 조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제 최태진이 다녀간 후 박 사장이 급하게 처리한 서류들이 분명했습니다. 강수는 그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담으려던 순간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이 아줌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왜 남의 사무실 주변을 기웃거려? 박춘식 사장의 날카로운 음성이 복도를 가르며 날아왔습니다. 강수는 반사적으로 몸을 굽히며 들고 있던 쓰레기 봉투를 꽉 쥐었고 봉투 안에서는 오늘 박 사장이 버린 파쇄된 종이 조각들이 바스락거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어제 못 치운 것이 있어서 청소 중이었어요. 강순의 목소리는 낮고 비굴했습니다. 박 사장은 코를 킁킁거리며 강순에게서 풍기는 독한 락스 냄새의 인상을 찌푸렸고 그녀를 마치 벌레라도 보듯 손으로 쫓아냈습니다. 아이고, 냄새, 알았으니까 얼른 나가. 박 사장이 거칠게 문을 닫고 들어가자 강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금까지 비굴하게 굽혔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졌고 초점 없던 그녀의 눈은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오늘도 옥탑방에서 강수는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 남편 김호성과 함께 찍은 그 사진 속에서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남편의 품에 안긴 어린 민혁이는 세상 근심 없는 표정으로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강직한 세무사였습니다. 기업들의 세무 자문을 맡으며 가족을 부양했고 강수는 국세청에서 부정한 재산을 추적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의로운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눴고 아들 민혁이에게도 늘 정직함의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강순이 최태진의 비자금을 추적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최태진은 강순을 멈추기 위해 그녀의 남편을 타겟으로 삼았고 남편의 계좌에 5억 원의 뇌물을 입금한 뒤 공금 횡령범으로 조작했습니다. 남편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증거는 완벽했고 강순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망을 좁혀가던 바로 그 순간 남편은 감옥 안에서 의문의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검 결과는 자연사였습니다. 하지만 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소 심장이 건강했고 감옥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것을요. 누군가 남편을 죽였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을 증명할 힘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당 주방은 여느 때보다 소란스러웠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셋이 식당 안으로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박 사장의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강순의 아들 민혁의 빚을 받으러 온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어이 아지매, 당신 아들놈 어디 숨었어? 오늘까지 이자 안 갚으면 아들 손목 하나는 내놓기로 한 거 잊었냐? 식당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소란에 박 사장은 모르는 척 뒷짐을 지고 서 있었고 오히려 그는 사채업자들에게 부추기듯 말을 건넸습니다. 저 아줌매 돈 많아 보이던데 확실하게 받아내요. 우리 가게 와서 영업 방해하지 말고. 강수는 주방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채업자의 구두가 그녀의 손등을 짓밟았지만 그녀는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고 다만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여기서 일해서 꼭 갚겠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사채업자 중 하나가 비웃으며 강순의 얼굴에 물을 뿌렸습니다. 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강순은 고개를 들지 않았고 그저 바닥만 응시하며 자신의 무력함을 씹어 삼켰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식당 직원들은 강순을 벌레 보듯 피했고 박 사장은 그런 강순을 보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아지매, 내 가게 이미지 버려놨으니까 오늘 일당은 없어. 그리고 앞으로 또 사고 치면 당장 나가쇼. 강수는 아무 말 없이 쏟아진 물을 걸레로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속마음은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도 모자라 이제는 하나뿐인 아들마저 저들의 탐욕에 희생시키려 하는 현실에 강순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순은 시장 뒤편의 낡은 전당포를 찾았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전당포였지만 이곳의 주인 김철수는 강순의 국세청 후배이자 15년 전 그녀와 함께 숙청당했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전당포를 운영하지만 실상은 강순의 지시로 최태진의 자금 흐름을 뒤쫓고 있었죠. 선배님, 드디어 움직이시려는 겁니까? 강순은 품 안에서 낮에 수거한 종이 조각들을 내밀었고 철수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15년 동안 기다려온 증거의 마지막 조각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박 사장의 배우가 확인됐어. 15년 전 그놈이야. 지금 박 사장이 이 식당을 통해 세탁하는 돈이 한 달에만 수천만 원이야. 이 돈줄만 끊으면 그놈도 무너져. 철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15년 동안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최태진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빼앗긴 명예와 정의를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옥탑방으로 돌아온 강수는 세숫대야에 뜨거운 물을 받고 부어오른 발을 담갔습니다. 사채업자의 구두에 밟혀 멍이 든 손등이 욱신거렸지만 그녀는 아픈 것조차 익숙해진 듯 담담한 표정으로 벽에 붙은 낡은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요. 당신을 그렇게 만든 놈들, 당신이 평생 소중히 여겼던 그 정직함의 이름으로 내가 다 처단할게. 우리 민혁이도 내가 반드시 지킬게. 강순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지만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15년 동안 얼어붙었던 복수의 심장에 불을 붙이는 기름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다시 종이 조각들을 펼쳤습니다. 박 사장의 비밀 금고가 어디에 있는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사장이 휘파람을 불며 출근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제는 없던 황금색 열쇠고리가 들려 있었고, 그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박 사장은 주방을 둘러보다 강순과 눈이 마주치자 평소와 다르게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순 아지매, 오늘 점심 지나고 잠깐 내 방으로 좀 와. 좋은 소식이 있거든.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거칠음 대신 묘한 친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은 박 사장의 손에 들린 황금색 열쇠고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어제 최태진이 다녀간 후 생긴 물건이었고 박 사장이 말하는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박 사장이 강순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을 알고 함정을 판 것일까요? 아니면 강순이 그토록 찾던 비밀 금고의 문이 열리려는 것일까요? 주방 바닥을 닦는 강순의 손은 평소보다 더 세게 걸레를 움켜쥐고 있었고 그녀의 심장은 15년 만에 가장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강수는 박 사장의 사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방 안에서는 담배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고 박 사장은 책상에 기대 앉아 강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어제 아침에 나타났던 황금색 열쇠고리가 들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두툼한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들어와, 강순 아지매. 문 닫고. 강순은 문을 닫고 박 사장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고 박 사장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강순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른 뒤 박 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지매, 여기서 일한 지 이제 석 달 됐지? 그동안 일 열심히 하는 거 내가 다 봤어.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 급여를 20만 원 올려줄까 해. 강수는 고개를 들어 박 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사장의 얼굴에는 평소 보이지 않던 친절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강수는 그 눈빛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친절이 아니라 감시였고 20만 원은 월급이 아니라 입막음용 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순의 대답은 짧고 담담했습니다. 박 사장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 서랍에서 열쇠 하나를 꺼내 강순에게 건넸습니다. 앞으로 아침 청소할 때 내 사무실도 맡아줘. 이 열쇠로 들어와서 깨끗하게 닦아놓으면 돼.
단 책상 위에 있는 건 절대 건드리지 말고. 알았지? 강수는 열쇠를 받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박 사장은 그녀를 내보내며 한 가지를 더 덧붙였습니다. 참, 그리고 아침에 어제 그 사채업자들 왔을 때 미안했어. 내가 너무 심했나 싶어서. 아들 빚 문제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면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죠. 강수는 박 사장의 갑작스러운 친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순을 회유하려는 것이었고, 동시에 그녀가 어제 새벽 복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순이 옥탑방으로 돌아오자 현관문 앞에 낯익은 운동화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 민혁이 와 있었습니다. 강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30대 초반의 민혁이 창문을 등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간 사채업자들에게 쫓겨다닌 탓인지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 아래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민혁은 엄마를 보자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고 강수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 민혁이 사채 빚을 진 이유를 생각하면 더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민혁은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려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사채에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고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민혁이가 엄마와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바로 진실을 말해주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아무래도 사채업자가 의심스러워 좀 더 조사해보고 알려주려고 한 것인데 오해만 더 키운 꼴이 돼버렸습니다. 민혁아, 밥은 먹었니? 강순의 물음에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못 버티겠어. 그 사람들이 어제 내 회사까지 찾아왔어. 상사한테 다 들통났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받았어. 민혁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수는 아들 옆에 앉으려 했지만 민혁은 몸을 피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참았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그때 아빠를 지키지 못했어? 엄마가 그렇게 대단한 조사관이었다면서? 왜 아빠는 억울하게 죽어야 했고 우리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해? 민혁의 말은 강순의 가슴에 송곳처럼 박혔습니다. 그녀는 15년 동안 수없이 자신에게 던졌던 질문이었고 아들이 그 질문을 던질 때마다 그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강수는 떨리는 손으로 민혁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민혁은 그 손을 뿌리치고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 인생 완전히 망했어. 이제 그 빚쟁이들한테 끌려가서 죽을 것 같아. 근데 엄마는 여전히 식당 바닥이나 닦고 있잖아.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전부야? 민혁은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평소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방 안구석에 놓인 낡은 가방 하나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민혁은 그 가방을 본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늘 들고 다니던 서류 가방과 똑같은 모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강순이 말리기도 전에 민혁은 가방을 열었고 안에서 낡은 수첩 몇 권과 오래된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수첩을 펼친 민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15년 전 아버지 김호성의 계좌로 입금된 5억 원의 출처를 추적한 강순의 필체가 빼곡히 적혀 있었고 최태진이라는 이름이 붉은 펜으로 여러 번 동그라미 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박춘식 마이너스 자금 세탁책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혁은 수첩을 넘기며 경악했습니다. 엄마가 15년 동안 무엇을 해왔는지 그 세월이 해일처럼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단순히 바닥을 닦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의 흔적을 하나하나 지워가며 동시에 그들의 범죄를 증명할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 왜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강수는 조용히 민혁의 손을 감쌌습니다. 어깨를 떨구며 울음을 참던 민혁은 수첩을 꽉 쥐며 엄마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이제 원망이 아닌 다른 감정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엄마의 수첩을 읽으며 밤을 새웠습니다. 15년간 엄마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 왔는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제 엄마 혼자 싸우게 둘 순 없었어요. 이제 아들로서 나서야 할 때라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강수는 박 사장이 준 열쇠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박 사장은 아직 출근 전이었고 사무실은 어제 저녁의 담배 냄새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강수는 조심스럽게 청소를 시작했지만 그녀의 눈은 책상 뒤편 벽에 걸린 액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15년간 비자금을 추적해온 강순의 경험으로 볼 때 그 액자 뒤에는 분명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강수는 걸레질을 하는 척하며 액자 쪽으로 다가갔고 과연 액자 뒤편에는 전자식 금고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금고의 비밀번호는 8자리였고 키패드 위에는 미세한 지문 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수는 락스물에 적신 수건으로 키패드 주변을 닦으며 어떤 숫자, 버튼에 지문이 더 많이 묻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0, 2, 6, 8번 버튼이 유독 번들거렸고 강수는 그 숫자들의 조합을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수는 재빠르게 액자에서 물러나 바닥 청소를 하는 자세를 취했고 박 사장이 들어서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벌써 왔어, 아지매. 부지런하네. 박 사장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 있었지만 강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사장님. 일찍 끝내고 주방 준비하려고요. 점심시간 박 사장의 사무실에서는 긴급한 전화 통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강수는 복도에서 걸레질을 하며 귀를 기울였고 박 사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제가 누굽니까? 이번 주 안으로 모든 장부 정리해 놓을게요. 강수는 문틈으로 살짝 안을 들여다보았고 박 사장은 이마에 식은 땀을 흘리며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박 사장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고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역력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느꼈지만 박 사장이 최태진에게 보이는 태도는 단순한 부하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아들이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어 괴로운 것처럼 보였죠. 의문을 뒤로하고 강수는 직감했습니다. 최태진이 박 사장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었고 그것은 곧 증거를 인멸하라는 명령이었을 겁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민혁은 엄마가 일하는 대박 갈비탕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의 수첩을 보고 난 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엄마가 15년 동안 혼자 짊어진 무게를 나눠지기로 마음먹었죠. 민혁은 식당 뒷문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그의 목표는 박 사장의 사무실이었고 엄마가 찾지 못한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민혁은 IT 회사에서 일하며 익힌 전산 지식을 떠올리며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컴퓨터를 켰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몰랐습니다. 사무실 천장 구석에 설치된 CCTV가 그의 모든 움직임을 녹화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CCTV 영상은 실시간으로 박 사장의 휴대폰으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 집으로 돌아가던 박 사장의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사무실 침입 감지 알림이었고 박 사장은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강순의 아들 민혁이 사무실을 뒤지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강순 아지매의 아들이었구나. 후훗,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군. 박 사장은 즉시 차를 돌려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최태진의 전화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민혁은 위험에 빠졌고 강순이 15년 동안 준비해온 복수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강순은 평소처럼 대박 갈비탕으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주방 불이 이미 켜져 있었고 박 사장이 사무실 문 앞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제의 친절한 미소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표정이 걸려 있었고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강수는 순간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박 사장은 말없이 휴대폰 화면을 강순에게 보여주었어요. 화면 속에는 어젯밤 사무실에 침입한 민혁의 모습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강순의 심장이 얼어붙었지만 그녀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며 박 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누군지 알아보겠지요, 아지매. 박 사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강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고 박 사장은 그녀의 침묵을 확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강순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강순은 벽에 등을 부딪히며 비틀거렸습니다. 내 아들이지?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거였어? 나를 조사하려고? 15년 전 그 여자가 바로 너였구나, 서강순. 박 사장이 강순의 진짜 이름을 부르는 순간 강순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얼굴을 들어 박 사장을 똑바로 응시했어요. 그 눈빛에는 15년 동안 숨겨왔던 날카로운 칼날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 아들은 어디 있습니까? 강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방의 온도를 낮추는 듯한 차가움이 묻어 있었고 박 사장은 그 목소리에서 한때 재벌들을 떨게 했던 국세청 에이스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 사장은 담배에 불을 붙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의 어둠 속에서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식당 주차장에 멈춰 서 있었고 차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강수는 그 차를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민혁이 그 차 안에 있었습니다. 아지매, 아니 서강순 조사관님, 15년 전 최 회장님을 괴롭혔던 그 유명한 분이시잖아. 그런 분이 왜 이런 더러운 식당에서 바닥을 닦고 계셨을까 궁금했는데 이제 이해가 되네. 복수하려고 온 거였군. 박 사장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긴장감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순이 1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증거를 모았을지 짐작할 수 없었고 그것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 아들 지금 저 차 안에 있어. 사채업자들한테 넘겼지. 근데 내가 한마디만 하면 당장 풀어줄 수도 있어. 조건은 간단해. 당신이 그동안 모은 증거 전부 내놔. 그럼 아들도 살리고 당신도 여기서 조용히 일하면서 살 수 있어. 강수는 주차장의 검은 승합차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5년을 준비해온 복수와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 사이에서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1시간 후 강수는 옥탑방에서 커다란 서류 봉투를 들고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박 사장은 사무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봉투를 보자마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의 검은 승합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강수는 차 안의 민혁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요, 서강순. 당신 같은 똑똑한 사람이 왜 굳이 이미 죽은 남편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보니 아들이 있었네. 역시 자식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어. 박 사장이 봉투를 받아들려는 순간 강수는 봉투를 꽉 쥐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고 방금 전까지의 절박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박춘식,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당신하고 최태진 회장, 아버지와 아들 사이지? 박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떨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15년 전 조사하던 자료 중에 최태진의 아들 기록이 있었어. 친아들이 아니라 양아들이었지. 1992년생 박춘식. 당신이었군. 최태진이 당신을 키운 이유는 단 하나였겠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더러운 일을 시키기 위해서. 박 사장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강수는 봉투를 그에게 던졌고 봉투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증거 자료가 아니라 빈 종이 더미였습니다. 박 사장은 당황한 얼굴로 종이들을 집어들었고 강수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15년을 버틴 게 그깟 협박 때문에 무너질 것 같았어? 진짜 증거는 이미 안전한 곳에 있어. 그리고 당신 아버지 최태진이 지난 20년간 숨긴 비자금 200억의 흐름도 이미 다 파악했고 박 사장이 분노로 떨며 강순을 향해 손을 뻗으려는 순간 주방 뒷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검은 승합차에 있던 사채업자들이 민혁을 끌고 들어왔고 민혁의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강수는 아들을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박 사장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 여자 아들 데리고 나가. 손목부터 부러뜨리고 시작해. 박 사장의 명령에 사채업자들이 민혁을 끌고 나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 갑자기 앞으로 나섰습니다. 바로 아르바이트생 지수였어요.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올렸고 화면에는 방금 전 박 사장과 강순의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지금 이 대화 전부 녹음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제 친구한테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고요.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박 사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보았고 지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까부터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강순 아지매가 왜 여기 계신지도 이제 알겠어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지수는 강순이 주방 구석에서 종이 조각들을 모으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이 아짐에도 무언가 사연이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 때문에 내내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은 박 사장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채업자들에게 민혁을 풀어주라고 지시했고 민혁은 입에 테이프를 뜯으며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강수는 아들을 꽉 안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민혁도 엄마의 등을 쓰다듬으며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사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없었고 그는 결국 최태진에게 연락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는 3번의 신호음 끝에 연결되었고 박 사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아버지, 서강순이 여기 있습니다. 그 여자가 이미 많은 증거를 모은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최태진의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의 근육이 긴장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15년 만에 듣는 원수의 목소리였고 그 목소리는 여전히 권력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강순이 거기 있다고? 그 여자 아직도 포기 안 했구나. 좋아, 내가 직접 가겠다. 춘식아, 그 여자 절대 놓치지 마. 15년 전처럼 또 우리를 괴롭히게 내버려 둘 순 없어. 전화가 끊긴 후 박 사장은 강순을 바라보며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공포도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강순은 민혁과 지수를 데리고 주방 한쪽 구석으로 물러섰습니다. 박 사장과 사채업자들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 그들은 사실상 인질과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순의 얼굴에는 공포 대신 차분한 결의가 서려 있었고 민혁은 엄마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민혁의 속삭임에 강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민혁아, 내가 어젯밤에 사무실에서 뭘 찾으려 했는지 알아. 엄마를 도우려고 한 거지? 고마워. 하지만 이제부터는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해. 엄마가 15년 동안 이런 상황 하나 대비 못했을 것 같아? 강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민혁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박 사장과 최태진의 비자금 거래 내역이 모두 담겨 있었고 강수는 이미 그것의 복사본을 3군데 이상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걸 받아. 그리고 지수 씨 도움을 받아서 식당 뒷문으로 나가. 전당포 김철수 아저씨 알지? 거기 가서 이걸 전해줘. 아저씨가 알아서 할 거야. 민혁은 USB를 꽉 쥐며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강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라, 민혁아.
엄마는 이제 15년 전에 그 약한 사람이 아니야. 최태진이 오면 엄마가 직접 끝을 낼 거야. 민혁과 지수는 박 사장이 전화 통화에 집중하는 틈을 타서 조심스럽게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강수는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요. 이제 정말 끝이 보여요. 1시간 후 식당 주차장에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최태진이었습니다. 그는 식당 안으로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보았고 주방 한쪽에 서 있는 강순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1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최태진의 입가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걸렸고 강순의 눈에는 15년 동안 갈고 닦은 복수의 칼날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강순, 정말 오래간만이군. 15년 전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남편 목숨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제는 복수하러 왔나? 최태진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지만 강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최태진에게 다가가며 입을 열었고 그 목소리에는 15년간 쌓인 분노와 슬픔, 그리고 결의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최태진, 당신이 빼앗아간 것들, 이제 하나씩 다시 찾아갈 겁니다. 내 남편의 명예, 내 아들의 미래, 그리고 당신이 부정하게 쌓아 올린 그 제국, 모두 무너뜨릴 겁니다. 식당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고 15년 만에 재회한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최태진은 여유로운 걸음으로 강순에게 다가왔고 그의 뒤로는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 둘이 따라왔습니다. 강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남편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이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애원했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최태진은 강순 앞에 멈춰서서 천천히 그녀를 훑어보았습니다. 락스 냄새가 배인 낡은 작업복, 갈라진 손, 그리고 파스 냄새가 진동하는 몸.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청소부 아줌마에 불과했지만 최태진은 그녀의 눈빛만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눈은 15년 전 자신의 비자금을 추적하며 재벌들을 벌벌 떨게 했던 국세청 에이스의 눈이었습니다. 서강순, 참 집요하군. 1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어? 남편도 죽고 명예도 잃고 아들까지 빚더미에 앉았는데 말이야. 보통 사람 같으면 진작에 무너졌을 텐데. 대단하다고 해야 하나? 최태진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지만 강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손을 닦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최 회장, 당신이 제 남편을 죽였을 때 한 가지 실수를 했어. 나를 죽이지 않은 거지. 15년은 복수를 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수는 천천히 주방 쪽으로 걸어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박 사장과 사채업자들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최태진이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그는 강순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했고 동시에 이 여자가 15년 동안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박 사장님, 아니 박춘식, 당신이 지난 3년간 이 식당을 통해 세탁한 돈이 얼마인지 아나? 한 달 평균 5천만 원, 3년이면 18억 원입니다.
식재료 매입 비용을 부풀려서 차액을 현금으로 빼돌리고 그 돈을 서초동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식이었죠. 강순의 말에 박 사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가 말한 주소는 최태진이 비밀리에 소유하고 있는 재개발 부동산이었고 그곳에는 최태진의 비자금 200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강수는 조리대 위에 장부를 펼치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28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태준, 당신은 박 사장 말고도 전국에 이런 식당을 6곳이나 운영하고 있지. 다 합치면 연간 어마어마한 돈을 세탁하고 있는 거네. 15년 전 내가 추적하던 비자금이 지금은 200억까지 불어났더군. 최태진의 여유로운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순이 알고 있는 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정확한 수치였고 그것은 누군가 내부에서 정보를 흘렸다는 의미였습니다. 강수는 품 안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15년 동안 그녀가 기록해온 최태진의 돈의 흐름이 빼곡히 적힌 수첩이었고 마지막 장에는 오늘 날짜와 함께 작전 완료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15년 전 남편이 감옥에서 죽고 나는 모든 걸 잃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이름을 바꾸고 얼굴을 숨기고 당신의 돈이 흘러가는 곳마다 청소부로, 식당 보조로, 때로는 파출부로 일하며 증거를 모았어. 당신이 만든 수많은 식당 중 내가 일을 안 한 곳이 없지. 강순의 말에 최태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이 여자가 얼마나 집요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추적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강수는 수첩을 테이블 위에 던지며 최태진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당신이 내 남편 김호성에게 누명을 씌울 때 사용한 5억 원, 그 돈의 출처를 찾는 데만 3년이 걸렸어. 당신이 비밀 계좌로 관리하던 정치인 뇌물 자금이었지. 그리고 그 계좌를 관리하던 사람이 바로 당시 국세청 국장이었던 배신자였고 나는 그 사람도 이미 찾아냈어. 박 사장은 최태진과 강순의 대화를 들으며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최태진이 자신을 양아들로 키웠지만 실제로는 더러운 일을 대신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강순이 폭로하는 내용들은 자신이 감옥에 가거나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비밀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정말입니까? 제가 지난 3년간 세탁한 돈이 전부 불법 자금이었다는 겁니까? 박 사장의 떨리는 목소리에 최태진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닥쳐, 춘식아.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최태진의 냉정한 대답에 박 사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평생 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던 사람이 자신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새삼 깨달았고 그의 눈에는 배신감이 서렸습니다. 강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 사장, 당신은 최태진의 아들이 아니라 방패막이일 뿐이야. 만약 이 일이 터지면 당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갈지도 모르지. 마치 15년 전 내 남편처럼. 박 사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순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고 그는 최태진을 바라보며 확신을 찾으려 했지만 최태진의 눈에는 차갑고 무정한 빛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태진은 담배에 불을 붙이며 여유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강순이 15년 동안 모은 증거가 위협적이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동시에 자신에게도 최후의 카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서강순, 내가 증거를 아무리 많이 모았어도 소용없어. 15년 전에도 내 남편이 증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 됐지? 감옥에서 죽었잖아. 너도 똑같이 될 거야. 증거가 있어도 그걸 세상에 내놓을 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 최태진은 경호원에게 눈짓을 했고 경호원들이 강순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식당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 서너 대가 식당 주차장에 멈춰 섰고 형사들이 우르르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강수는 미소를 지으며 최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회장, 내가 15년 동안 혼자 싸웠을 것 같아? 나는 이미 국세청 후배와 함께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어. 그리고 내 아들이 방금 전 당신의 비자금 계좌 내역을 금융감독원에 실시간으로 전송했고, 이제 당신은 끝났어. 형사들이 내민 체포영장에 최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영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조세포탈, 그리고 뇌물수수였습니다. 박 사장도 함께 체포되었고 그는 끝까지 최태진을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서강순, 내가 이겼다고 착각하지 마. 이게 끝이 아니야. 최태진이 수갑을 차며 남긴 말에 강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맞아, 최 회장.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당신이 빼앗아간 내 남편의 명예를 되찾는 시작이지. 그리고 당신이 평생 쌓아온 그 더러운 제국을 무너뜨리는 시작이기도 하고. 최태진과 박 사장이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강수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락스 냄새가 배어 있었고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만큼은 15년 만에 가장 가벼웠습니다. 강순이 식당 밖으로 나오자 민혁이 달려와 엄마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지수도 함께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강수는 두 사람의 어깨를 토닥이며 고맙다는 말을 건넸고 그들은 함께 식당을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강순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강수는 휴대폰을 확인했고 메시지를 읽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강순 조사관, 최 회장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서강순, 내가 15년 전 내 남편을 죽인 방법을 아직도 모르는 모양이군. 감옥 안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천만에. 내 남편은 내가 심은 사람 손에 독살당했어. 그리고 그 사람은 아직도 내 곁에 있어. 조심해, 서강순.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최태진의 측근이었습니다. 강순의 손이 떨렸고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민혁, 지수, 그리고 멀리서 걸어오는 김철수. 15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들 중 누군가가 배신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강순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최태진이 말한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15년 전 남편을 독살한 배신자가 정말 아직도 강순의 곁에 있는 걸까요? 강순의 복수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고 진짜 적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강수는 최태진의 메시지를
계속 들여다보았습니다. 배신자가 내 곁에 있다는 그 한 문장이 15년간 쌓아온 신뢰의 벽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엄마의 굳은 표정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강수는 괜찮다며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강순의 머릿속에서는 15년 전의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 김호성이 감옥에서 죽기 직전 그와 마지막으로 면회를 나눈 사람들은 강순 자신과 당시 국세청 동료였던 김철수, 가리고 남편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였습니다. 세 사람 중 누군가가 최태진의 지시로 남편을 독살했다면 그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배신이었습니다. 전당포로 향하는 차 안에서 강수는 조용히 민혁에게 말했습니다. 민혁아, 엄마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 혹시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봉투를 검찰에 가져가. 알았지? 민혁은 엄마가 건넨 두툼한 봉투를 받으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순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배어 있었고 민혁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당포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철수가 책상 앞에 앉아 강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최태진을 추적해온 동지였고 강순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강순도 그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배님, 최태진과 박춘식 체포 축하드립니다. 15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김철수의 밝은 목소리와는 달리 강순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최태진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김철수에게 보여주었고 메시지를 읽은 김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선배님, 설마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김철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강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김철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15년 전 김호성의 마지막 면회일지와 당시 감옥 내부 CCTV 영상을 복사한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배님,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김호성 선배님이 돌아가신 그날 면회 기록에 이상한 점이 있었거든요. 선배님과 제가 면회를 마치고 나간 후 30분 뒤에 누군가 한 명이 더 들어갔어요. 기록에는 변호사로 되어 있지만 CCTV를 보면 그 사람의 얼굴이 이상하게 가려져 있어요. 김철수는 USB를 강순에게 건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그 사람이 누구인지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시 감옥 측에서 CCTV 원본을 폐기했고 이 복사본이 유일한 증거예요. 선배님, 저는 배신자가 아닙니다. 15년 동안 선배님과 함께 싸워온 사람이에요. 맞아요.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해온 동지를 의심하다니. 미안해. 내가 어떻게 너를 의심하겠어. 그렇다면 이제 남은 사람은 그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한편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춘식은 독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던 최태진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렸고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헛되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그는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최태진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희망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날 오후 박춘식의 면회실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서강순이었습니다.
박춘식은 유리창 너머로 강순을 보자 분노와 원망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체념한 듯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박춘식의 거친 목소리에 강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박춘식 씨, 당신도 최태진의 피해자예요. 그 사람이 당신을 양아들로 키운 건 사랑 때문이 아니라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당신이 지금 협조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박춘식은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협조? 내가 최태진을 배신하면 나도 당신 남편처럼 죽어요. 감옥 안에서도 그 사람 손은 닿거든요. 당신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요. 박춘식의 말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강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춘식 씨, 15년 전 제 남편이 감옥에서 죽던 날 마지막으로 면회 간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박춘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강수는 품에서 USB를 꺼내 보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 안에 그날의 CCTV 영상이 있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준다면 우리 둘 다 살 수 있어요. 최태진은 이미 끝났어요. 이제는 살아남을 생각을 해야 할 때예요. 박춘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그의 눈에 고인 눈물이 보였습니다. 변호사, 당신 남편의 변호를 맡았던 그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면회를 갔습니다. 이름은 정민호, 사실은 최태진 회장의 은밀한 일을 처리하는 개인 변호사였죠. 그 사람이 면회 때 김호성 씨한테 뭔가를 건넸고 그날 밤 김호성 씨가 돌아가셨어요. 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을 구하고자 믿었던 그 변호사가 실제로는 남편을 죽인 배신자였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정민호 변호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박춘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사람도 15년 전에 갑자기 사라졌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강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배신자를 찾았지만 그 배신자마저 이미 최태진에 의해 제거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강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민호가 살아있든 죽었든 그의 흔적을 찾아 남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낼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검찰은 최태진과 박춘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최태진의 전 재산 200억 원은 압류되었고 그중 상당 부분이 탈세와 횡령으로 얻은 부정한 재산으로 밝혀져 국고로 환수되었습니다. 나머지 재산은 피해자들에게 배분되기로 결정되었고 그 첫 번째 대상은 대박 갈비탕의 직원들이었습니다. 강수는 식당으로 다시 찾아가 그동안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주방 조리원들과 아르바이트생 지수, 그리고 홀 서빙을 하던 아주머니들까지 모두 모였고 강수는 그들 앞에서 검찰이 발급한 체불 임금 지급 통지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박 사장이 떼먹은 월급과 퇴직금 전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조만간 각자 계좌로 입금될 거예요. 직원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수는 강순의 손을 잡고 흐느꼈고 다른 직원들도 감사하다는 말을 연신 반복했습니다. 강수는 그들을 보며 15년 전 남편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정직하게 일한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요. 식당 밖으로 나오자 민혁이 차를 대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수는 아들이 준비한 따뜻한 차에 몸을 실었어요. 민혁은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15년 동안 원망했던 엄마가 실제로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끝난 거예요? 민혁의 물음에 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아니야, 민혁아. 아빠의 무죄를 밝히는 일이 남았어. 정민호 변호사를 찾아서 15년 전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강순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정민호. 메시지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강순 조사관님, 15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됐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김호성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5년 동안 사라졌던 배신자가 갑자기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전하려는 남편의 마지막 말은 무엇일까요? 강순의 복수는 마지막 국면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강수는 남산타워 전망대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민혁은 엄마를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강수는 이것만큼은 혼자 해결해야 한다며 아들을 옥탑방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전망대에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강순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15년 전 남편을 배신한 정민호 변호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10시 회색 코트를 입은 50대 중반의 남자가 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강순은 그를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15년 전 남편의 변호를 맡았던 정민호 변호사였습니다. 서강순 조사관님, 오랜만입니다. 정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15년 동안 남편을 죽인 배신자를 찾겠다고 다짐했고 이제 그 배신자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왜 지금 나타났습니까? 강순의 차가운 물음에 정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15년간 쌓인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최태진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5년 동안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던 그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갔으니 저도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됐네요. 조사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15년 전 그가 김호성을 면회했을 때 나눈 대화와 그날 밤의 상황이 상세히 기록된 수첩이었습니다. 강수는 그 수첩을 받아들며 정민호를 똑바로 응시했고 정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그날 최태진 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호성 세무사를 완전히 제거하라는 명령이었죠. 저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최태진은 제 가족을 협박했어요. 제 아내와 어린 딸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민호의 목소리는 흐느껴 떨렸지만 강순의 얼굴에는 동정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정민호의 고백을 들었고 정민호는 계속해서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면회 시간에 저는 김호성 선생님께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최태진이 준 독약이 들어있는 물이었죠. 하지만 김호성 선생님은 그 물을 마시기 전에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정 변호사, 그동안 고마웠소. 미안하지만 아내와 아들을 부탁합니다. 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독살당할 것을 알면서도 아내와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 물을 마셨던 것입니다. 정민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내 강순에게 건넸습니다. 15년 전 그날 면회실에서 김호성이 남긴 마지막 말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강수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고 15년 만에 듣는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이 말을 듣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일 거야. 미안해. 당신을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줘. 나는 당신을 사랑했고 우리 민혁이를 사랑했어. 그리고 내가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 한 번도 부끄러운 돈을 만진 적 없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잖아. 그걸로 충분해. 녹음기에서 남편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수는 목 놓아 울었어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던 목소리를 이렇게 듣는 이 순간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한참을 울던 강수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정민호는 그런 강순을 보며 다시 한번 사죄했고 품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조사관님, 이건 15년 전 최태진이 김호성 선생님 계좌에 5억 원을 입금할 때 사용한 이중 장부 원본입니다. 최태진의 지문과 서명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당시 국세청 내부에서 최태진과 공모했던 사람들의 명단도 있습니다. 이걸로 김호성 선생님의 무죄를 완전히 입증할 수 있을 겁니다. 강수는 봉투를 받으며 정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정민호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검찰에 자수하겠습니다. 15년 동안 도망쳐 살았지만 이제는 제 죗값을 치러야 할 때입니다. 김호성 선생님께 그리고 조사관님께 용서를 구할 자격은 없지만 적어도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민호도 최태진의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남편을 죽인 가해자이기도 했습니다.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고백이 남편의 명예를 되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었습니다. 강수는 정민호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을 찾았습니다. 15년 전 남편에게 누명을 씌운 사건의 재조사를 요청했고 정민호의 자백과 이중 장부 원본 그리고 녹음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즉시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고 최태진에 대한 추가 혐의로 살인교사를 적용했습니다. 얼마 후 법원은 김호성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15년 전 뇌물수수 혐의는 모두 조작된 것이었고 김호성은 결백한 세무사였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강수는 판결문을 받아들며 남편의 영정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강수는 그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여보, 이제 됐어요. 당신 이름이 깨끗해졌어요. 15년 걸렸지만 당신이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걸 세상이 알게 됐어요. 최태진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조세포탈, 뇌물공여,
그리고 살인교사까지 모든 혐의가 인정되었고 200억 원의 전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최태진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지만 정민호의 증언과 박춘식의 자백, 그리고 강순이 15년간 모은 증거들은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던 날, 최태진은 법정을 나가며 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애원하던 그 여자가 결국 자신의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최태진의 눈에는 분노와 패배감이 뒤섞여 있었지만 강순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 회장, 당신이 빼앗아간 것들을 이제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돌아오지 않아요. 15년이라는 시간도 돌아오지 않고요. 당신이 감옥에서 보낼 25년, 그 시간 동안 제가 잃은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최태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고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법정을 떠났습니다. 강수는 민혁과 함께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강수는 락스 냄새가 배었던 손으로 묘비를 정성스럽게 닦았고 민혁은 묘 앞에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아빠, 저 이상민혁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엄마가 아빠의 억울함을 다 풀어냈어요. 이제 아빠는 누명을 쓴 죄인이 아니라 가족을 지킨 영웅으로 기억될 거예요. 민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강수는 묘비에 기대어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원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난 당신을 위해 복수를 해야만 했어요. 당신의 이름을 더럽힌 채로 살 수는 없었거든요. 이제 편히 쉬어요. 저와 민혁이는 이제 괜찮아요. 묘소를 떠나며 강수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15년간의 긴 싸움이 끝났고 이제는 앞만 보고 살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진짜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혁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뭐 하실 거예요? 국세청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15년 전에 그 자리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변했고 그녀 자신도 변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평화였습니다. 미녀가, 엄마는 작은 사무실 하나 열까 해. 억울하게 돈을 떼인 사람들,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곳이면 좋겠어. 엄마가 15년 동안 배운 게 있다면 정의는 누군가 지켜주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거야. 민혁은 엄마의 손을 꽉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15년 동안 복수에 매몰되어 살았던 엄마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겠다고 말하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일주일 후 강수는 15년 만에 국세청 본청 앞에 섰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한때 자부심을 느끼며 일하던 곳이었고 동시에 남편의 누명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났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김호성 세무사의 명예회복 기념식과 서강순 전 조사관의 복권 행사가 열렸습니다. 강수는 민혁과 함께 식장에 들어섰고 수많은 취재진과 국세청 관계자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국세청장은 조직을 대표하여 15년 전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강수는 담담히 그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기념식에서 강수는 단상에 올라 짧은 소감을 말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강순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 15년을 주방 바닥을 닦으며 보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락스 냄새에 코가 익숙해졌고 손은 갈라지고 지문이 지워질 만큼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바닥을 닦는 손이나 억울한 돈을 찾는 손이나 그 가치는 똑같다는 것을요. 모든 일에는 존엄이 있습니다. 강순의 말에 식장은 조용해졌고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강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국세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대신 억울하게 돈을 빼앗긴 사람들,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것이 제 남편 김호성이 평생 믿었던 정의의 길이니까요. 행사가 끝난 후 강순과 민혁은 한강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강추위가 몰아쳤지만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했습니다. 민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엄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15년 동안 엄마를 원망했어요.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냐고,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하냐고, 락스 냄새 난다고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엄마가 하는 일을 부끄러워했어요. 엄마가 청소부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지키는 전사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민혁의 목소리는 떨렸고 강수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민혁아, 엄마가 미안해. 내가 그렇게 생각할 만큼 엄마가 너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15년 동안 너를 지킨답시고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 했던 게 오히려 너를 더 아프게 했구나. 이제는 엄마가 내 짐을 나눠지고 싶어. 민혁은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오랜만에 편안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5년간 쌓였던 오해와 원망이 한강 바람에 실려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2주 후 강수는 변두리 골목에 작은 사무실 하나를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서강순 민생경제상담소라고 적혀 있었고 사무실 안에는 오래된 책상과 의자 그리고 따뜻한 보리차를 끓이는 주전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곳은 억울한 사람들이 찾아와 하소연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개소 첫날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대박 갈비탕에서 함께 일했던 주방 직원들, 최태진에게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사장들, 그리고 신문 기사를 보고 찾아온 낯선 사람들까지 모두 강순의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강순은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어주었고 억울하게 빼앗긴 돈을 되찾을 방법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지수도 상담소에 합류했습니다. 그녀는 강순의 조수로 일하며 법률 서류 작성을 배웠고 언젠가는 강순처럼 약자의 편에 서서 싸우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혁도 퇴근 후면 상담소에 들러 엄마를 도왔고 그의 IT 기술은 복잡한 금융 거래를 추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담소를 연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60대 후반의 할머니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운영하던 작은 공장이 대기업의 부당한 거래로 망했고 결국
아들이 빚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강순에게 서류 뭉치를 건네며 울먹였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 대기업이 대금을 3년이나 안 줬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강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며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국세청에서 그리고 청소부로 일하며 익힌 재산 추적 능력이 다시 빛을 발했습니다. 강수는 대기업의 회계 장부를 분석했고 그들이 하도급 대금을 고의로 지연시키며 이자를 빼돌린 정황을 찾아냈습니다. 한 달간의 조사 끝에 강수는 그 대기업의 비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할머니는 결국 3억 원의 하도급 대금과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강순에게 눈물로 감사를 표했고 강수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민혁은 엄마를 위해 작은 아파트 하나를 계약했습니다. 더 이상 옥탑방에서 추위와 싸우며 살 필요가 없었고 강순도 이제는 아들의 효도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사 가기 전날 밤 강수는 옥탑방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15년간 살았던 그 좁은 방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락스 냄새가 배었던 작업복, 손이 갈라져 피가 맺혔던 밤들, 쓰레기 더미 속에서 증거를 찾던 새벽들. 모든 것이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지만 동시에 그것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강순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강수는 벽에 붙은 가족 사진을 떼어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고 강수는 그 사진에 입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제대로 된 집으로 가요. 많이 늦었지만 당신 명예도 되찾았고 민혁이도 엄마를 이해하게 됐어요.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새 아파트로 이사한 강수는 거실 한쪽 벽에 특별한 액자를 걸었습니다. 액자 안에는 15년간 입었던 낡은 청소복이 담겨 있었고 그 옆에는 국세청에서 받은 감사패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방문객들은 왜 청소복을 액자에 넣어 걸어두었냐고 물었고 강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옷이 있었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 옷을 입고 바닥을 닦으며 배운 것들이 지금 제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 됐거든요. 무시당하고 짓밟혔던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느 저녁 상담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온 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최태진 같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 아직 많이 남아 있었고 그들의 탐욕에 희생되는 평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강수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떤 어둠 속에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빛이 언젠가는 세상을 밝힐 진짜 힘이 될 겁니다. 저처럼 락스 냄새 나는 청소부였던 사람도 결국 정의를 이뤄냈듯이 여러분도 반드시 해낼 수 있어요. 강순의 얼굴에 15년 만에 가장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락스 물로 닦아낸 그녀의 인생은 이제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었습니다. 오늘 서강순 씨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흘린 눈물과 고된 세월. 그 모든 순간이 바로 당신의 왕관입니다. 인생 왕관은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